로마의 밤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엄숙한 미사의 시작, 추기경의 죽음 또는 새 교황의 발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497년 6월 1일 영원한 도시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금속성 울림은 다른 불길한 징조를 동반했습니다. 바티칸 돔 아래 향과 부패로 물든 복도 사이에서 겨우 17살의 한 젊은 여인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교회 역사상 불멸의 음란함으로 기억될 의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딸 루크레치아 보르자였습니다. 그날 밤 로마는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라 마치 성사가 의심할 수 없는 신성한 무게를 가질 때까지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남자와 3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결혼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궁의 벽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불경스러운 구경거리로 바꾸는 아버지의 야망 때문에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전례로 위장된 정치였고 딸의 몸과 존엄성을 먹이로 삼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초대한 손님들, 즉 매수된 추기경들, 빚에 허덕이는 귀족들, 그리고 침묵하는 대사들은 자신들이 사랑의 축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통제의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의 결혼식은 광기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법원이나 세속권위도 그 결합을 결코 무효화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냉정하고 무자비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과도함에 익숙해진 로마는 공모자적인 침묵을 지켰고 바티칸의 은밀한 곳에서는 한 젊은 여인이 교환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이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예술적 화려함과 사치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이 불경한 것과 뒤섞이는 깊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프레스코화와 화려한 행렬 속에서 성사들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 타락했고 종교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루크레치아는 아내도 처녀도 아닌 다른 이들이 쓴 비극에 강제된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녀의 순수성을 잃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한계 없는 권력의 탐욕에 의해 잡아먹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밤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15세기 말의 로마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곳은 고대 석조물들이 제국의 영광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곳이었죠. 그곳을 지배했던 것은 발렌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에서 무한한 야망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찾은 로드리고 보르자가 이끄는 보르자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성 베드로 왕좌 등극은 성스러움이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신중하게 배포된 뇌물, 교묘하게 실행된 협박, 그리고 밤의 칼날처럼 차가운 정치적 본능의 결과였습니다. 챗 12년 알렉산데르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된 로드리고는 바티칸을 자신의 가족주택의 확장판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보호해야 할 벽들은 자신의 왕조를 위한 사적인 요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제사는 호화로운 만찬, 개인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생아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향 냄새가 와인과 용병들의 땀 냄새와 뒤섞이는 왕자의 궁정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순의 소굴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예술의 위대함을 고양시키기 시작하는 동안 거리에서는 귀족과 고위 성직자 모두를 환영하는 사창가와 선술집이 번성했습니다. 신성한 것과 불경한 것이 뒤얽혀 혼란스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 애인을 둔 추기경, 관직을 매수하는 주교, 그리고 교황의 방을 낭요의 무대로 바꾸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여겨졌던 교황의 모습은 무제한적인 세속 권력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무절제한 야망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체 기관을 조작하는 현대 왕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법을 조작하는 것처럼 15세기에는 교회 자체가 권력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구조적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보르자식 족벌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성사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고 자녀들을 피 묻은 체스판의 말로 만드는 행위를 요약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독한 환경에서 루크레치아가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축복이 아니라 그녀를 협상의 보물로 보는 아버지의 계산된 전략에 의해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사랑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의 몸이 권력의 기둥을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동맹의 담보물로 계속해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로마에서 가족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는 이들의 조용한 비명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자는 1180년에 로드리고 보르자와 그의 많은 연인 중 한 명인 반노차 카타네이 사이에 스캔들 같은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첫날부터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바티칸의 복도에서는 그녀에 대해 다정함이 아니라 계산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젠가 유용할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사치와 이해하기 힘든 음모 속에서 자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특권적이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사실 기대와 계약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교육은 유럽의 군주들에게 탐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면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그리스어, 음악, 춤, 그리고 어떤 궁정에서도 보석처럼 보이게 할 궁정 예절을 배웠습니다. 모든 수업은 선물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교환의 대상으로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11살부터 그녀의 미래는 협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 귀족과 약혼했지만 정치 지도가 바뀌자 그녀의 감정은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약혼은 해소되었습니다. 13살이 되자 다시 한번 그녀는 나폴리의 한 영주에게 약혼자로 주어졌습니다. 또다시 정세가 변했고 또다시 그녀의 운명은 찢어진 양피지처럼 차갑게 사라졌습니다. 다른 어떤 소녀에게라도 이러한 파혼은 일시적인 실망에 그쳤을 것입니다. 루크레치아에게는 그것이 잔인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편의에 따라 제공되거나 철회되는 존재였습니다. 매번의 파혼은 그녀가 상품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과 복수가 결정되는 전쟁터였고 그녀의 순수성이 가장 소중한 말인 체스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또래 소녀들이 비밀스러운 사랑이나 달빛 아래 산책을 꿈꿀 때 그녀는 침묵하고 복종하고 체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녀가 결코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페이지와 그녀가 결코 요구하지 않은 약속들 사이에 갇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논리가 르네상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와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여전히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략결혼, 강제결혼, 명예나 돈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는 약정 등이 그렇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남성적 야망에 의해 식민지화된 영토로서의 여성이라는 지속되는 현실의 초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눈빛에는 이미 다른 이들에 의해 그려진 운명의 포로가 된 그 쓰라린 진실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첼스카 93년 겨우 13살이었던 루크레치아는 페사로의 영주 조반니 스포르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인 그녀의 아버지 자신이 성사를 집전하며 교황궁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본래 친밀하고 신성해야 할 그 의식은 정치적 볼거리로 변했습니다. 이어지는 일은 더욱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결혼의 완성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는 나중에 누구도 결합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고안된 공개적인 행위였습니다. 13살 소녀에게 이 굴욕은 단순한 모욕 이상이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순수성은 추기경들과 귀족들의 감시 아래 짓밟혔는데 그들은 그 순간을 잔혹 행위가 아니라 법적 보증으로 기록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몸은 살아있는 증명서, 동맹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것과 불경스러운 것 사이의 경계는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짓밟혔습니다. 조반니와의 결혼은 겨우 4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뀌자 알렉산데르 6세는 더 이상 그 결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97년 결혼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실 아래 그는 결합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 완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굴욕감을 느낀 조반니는 저항하려 했지만 죽음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워버리고 루크레치아를 다시 한번 조작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가짜극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이 진실을 얼마나 철저히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취소는 현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황의 명령으로 사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모두의 눈앞에서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루크레치아에게 그 경험은 잔혹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교회의 뜻은 어떤 기억, 어떤 확신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기억조차도 그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시기는 그녀의 정체성의 첫 번째 큰 균열을 나타냅니다. 거짓을 공식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으면서 그녀는 현실이 권력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폭정에 매우 특징적인 이 메커니즘은 역사를 통틀어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권력이 일어났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17살의 루크레치아는 그 논리에 갇혀 자신의 상처조차도 정치라는 이름으로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엘사파 97년 6월 1일 밤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의 야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섬뜩한 극장이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딸의 미래를 보호하고 무엇보다 어떤 교회 법원도 그 결합을 무효화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산된 만큼이나 사악한 의식을 고안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알폰소 다라곤, 비셸리의 공작과 하룻밤에 3번 결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신성한 영광을 묘사하는 프레스코화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부패로 더럽혀졌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흰색 비단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은 아버지가 불경스러운 친밀함으로 신성한 맹세를 하는 동안 떨고 있었습니다. 추기경들은 침묵하며 지켜보았고 일부는 불편해했지만 다른 이들은 권력 가까이에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신앙은 대본으로 전락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아내가 아니라 트로피였습니다. 얼마 후 행렬은 교황의 개인 숙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다른 추기경이 다시 서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라틴어로였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그 세부 사항이 마치 고대 언어가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처럼 정경적인 무게를 더한다고 믿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약속을 반복하도록 강요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약해졌습니다. 각 의식은 하나의 사슬이었고 각 맹세는 아버지가 그녀 주위에 쌓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돌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산탄젤로 성에서 동이 틀 무렵에 거행되었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의 상징인 요새 꼭대기에서 보르자 가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가진 사제에 의해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맹세의 불분리성에 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루크레치아는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흐느낌을 영광스러운 순간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날 밤의 상징성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교황은 성사를 정치적 무기로 변모시켰습니다. 3번의 반복은 메시지였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권력은 신성한 것의 한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편집증적인 행위였지만 또한 완전한 지배의 행위였으며 추기경들, 대사들, 그리고 모든 왕국에게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한 가족의 야망에 복종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의미의 역전이었습니다. 결합과 사랑의 의식이어야 할 것이 복종과 통제의 의식으로 변모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는 대신 신성한 것이 편의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을 삼키는 정치였고 딸을 삼키는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루크레치아에게 그 새벽은 그녀 평생의 감옥 생활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3번의 결혼식이 권력의 광경이었다면 그 직후에 이어진 일은 인간적인 친밀함의 완전한 타락으로 변모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3번의 의식 각각이 그에 상응하는 결혼 완성 의식을 수반해야 하며 모든 것이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산탄젤로 성의 3개의 다른 방을 준비했고 각 방에는 신중하게 지정된 증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첫날 밤을 서기관과 관찰자들이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될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는 관료적 절차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에게 그것은 그녀의 몸이 편의를 위해 선택된 남편에게 바쳐졌을 뿐만 아니라 대사들, 추기경들, 귀족들의 감시 아래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룻밤에 3번,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존엄성을 잃었고 3번이나 그녀의 눈물은 아버지의 야망이 그녀의 인간 조건을 어떻게 무효화시켰는지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었습니다. 친밀해야 할 순간이 법적 유효성을 위한 기괴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음과 모든 침묵은 권력의 시선 아래 놓였습니다. 교황의 연대기 작가들은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참석자들의 이름, 정확한 시간, 심지어 각 의식에서 루크레치아가 입었던 옷에 대한 묘사까지도요.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강박은 그 모욕을 공식적인 문서로 변모시켰습니다. 바티칸의 비밀 기록실은 여전히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차갑고 기계적인 그 기록들은 젊은 여인의 고통을 누렇게 바랜 종이로 만듭니다. 개인적인 굴욕은 역사적 문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의 대사들은 분노에 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베네치아의 총독은 교황이 성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딸을 팔았다고 경멸적으로 썼습니다. 익명의 팸플릿들이 로마 전역에 유포되어 알렉산데르 6세를 베드로의 왕좌에 앉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루크레치아를 영원한 도시에서 가장 많이 결혼한 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스캔들에 익숙했던 도시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인 반응으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제된 증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호기심 많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 광경에 보증인으로서 참여한 권위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타락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공개적인 전시였습니다. 교황은 기독교 전체가 그 결합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딸의 몸을
집단적인 신성 모독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어난 일은 정치 철학이 생체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부합합니다. 즉, 삶과 몸에 대한 권력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오늘날 재생산, 성 또는 사람들의 친밀성에 대해 결정하는 정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존재했으며 당시에는 교회가 그러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루크레치아는 그 기계 장치의 희생자였고 물건으로 전락했으며 의지를 박탈당했고 그녀의 고통은 기록실에 죽은 글자로 새겨졌습니다. 그 공포의 밤 이후 루크레치아의 삶은 비셸리의 공작 알폰소 다라군과의 결혼에서 잠시 숨통을 트이는 듯 보였습니다. 기괴한 결혼 환경에도 불구하고 알폰소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루크레치아보다 겨우 2살 많았고 그녀를 정치적 도구로 보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젊은 여인은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조작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한동안 부부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바티칸 정원에서 루크레치아는 알폰소와 함께 걸었고 그토록 여러 번 억눌렸던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가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그를 자신을 교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일한 인간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불꽃은 꺼질 운명이었습니다. 1500년 정치적 동맹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프랑스와 가까워지려 했고 알폰소가 속한 나폴리와의 관계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가차없는 권력의 논리는 감정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잔인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오빠 체사레 보르자가 알폰소의 암살을 조직했습니다. 매복, 여러 번의 칼부림, 그리고 젊은이는 가족 배신의 그림자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 범죄는 냉소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격동의 시기에 일어난 사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폰소는 교황의 야망이라는 재단에 희생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에게 그 상실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하는 남자를 마침내 찾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의 냉정함으로 그를 빼앗겼습니다. 알폰소의 죽음은 그녀의 심리적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비탄은 분노로 가득했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살인의 직접적인 공범인 오빠에게도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루크레치아는 공개적인 저항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재혼을 거부했고 수도원에 은퇴할 것을 이야기했으며 탈출구로서 신앙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란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보르자 가문은 가장 귀중한 말을 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폰소를 향한 루크레치아의 사랑은 피 흘리는 기억,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친밀한 애정조차 정치에 의해 파괴될 수 있었던 시대의 잔혹성을 나타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보르자 가문에서는 사랑이 설 자리가 없었고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폰소의 죽음 이후 루크레치아는 자신을 둘러싼 철의 고리를 처음으로 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 은퇴하여 가족의 정치적 도구로부터 종교 생활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데르 6세는 딸을 잃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교육, 미모, 그리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을 꺾기 위해 그는 가장 잔인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황은 알폰소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어린 후안의 생명이 루크레치아의 복종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어떤 도주 시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1521년 젊은 여인의 세 번째 결혼이 주선되었는데 이번에는 페라라 공장령의 상속자인 알폰소 데스테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여러 번의 의식이라는 가짜극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 편집증 대신 뇌물의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제공한 지참금은 너무나 엄청나서 에스테 가문은 동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 교황령 영토, 그리고 군사적 지원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크레치아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 북부로 보내졌고 다시 한번 교환의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폰소 데스테가 새로운 아내를 깊이 불신했습니다. 보르자라는 성은독, 부패, 스캔들의 대명사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신은 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전 결혼들과 달리 이 결혼은 강요와 두려움에만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페라라에서 루크레치아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영향력 있는 공작 부인, 예술의 후원자, 시인과 음악가들의 후원자로 변모했습니다. 페라라 궁정은 문화적 화려함에서 피렌체와 밀라노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은 잔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강제된 결혼이 그녀에게는 가장 인간적인 결혼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페라라에서 루크레치아는 로마의 과도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회를 주최하거나 예술가를 맞이할 때마다 3번의 결혼식이 있었던 그 밤의 기억이 유령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재에서 아무리 존엄성을 찾아도 젊은 시절의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치 마르무 3년 알렉산데르 6세의 죽음은 루크레치아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그녀는 직접적인 조작에서 해방되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라라에서 그녀는 존경받는 공작 부인으로 자리매김하며 르네상스 문화 생활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을 후원하며 궁정을 피렌체와 밀라노와 경쟁하는 활기찬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루크레치아는 더 이상 단순히 부패한 교황의 딸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과 가시적인 문화적 유산을 가진 자체적인 권력의 여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테 가문에게 보낸 그녀의 사적인 편지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1097년 6월 1일 3번의 결혼식이 있었던 그 밤을 그녀는 내 순수성의 죽음이자 권력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 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말들은 그녀가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겪었던 굴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동시에 희생자이자 생존자이며 기억의 포로이자 새로운 운명의 창조자라는 끊임없는 역설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자의 3번의 결혼식은 신성한 것이 야망에 의해 타락했던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패가 가장 심했던 지점, 즉 아버지가 어떻게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것은 불과 수십 년 후 종교개혁으로 폭발할 긴장감, 즉 모든 도덕성을 잊은 교황권에 대한 분노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루크레치아의 이야기는 현재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 무제한적일 때 가장 존경받는 기관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15세기의 성사 조작은 오늘날 법률이나 진실의 조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섬뜩한 의식의 무대가 된 젊은 여인의 몸은 인간의 존엄성이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은유가 됩니다. 루크레치아는 1019년 8번째 아이를 낳은 후 겨우 3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페라라에서는 관대하고 교양 있는 공작 부인으로 기억되었지만
로마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스캔들의 대명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삶은 검은 전설이 되었고 수세기 동안 부패와 타락의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음모 뒤에는 실제로 한 여인이 있었으며 그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두려웠던 가문 중 하나에 속하는 대가로 자신의 순수성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메아리는 바티칸 기록실뿐만 아니라 유럽의 집단 기억 속에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자신의 영원함을 강요할 수 있는 것처럼 반복되었던 그 세 번의 결혼식은 경고로 새겨졌습니다. 신성한 것이 야망에 의해 삼켜질 때 인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는 세상이 자신을 구경거리로 지켜보는 동안 울었던 한 젊은 여인의 깨진 침묵만이 남습니다.